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루터와 그다음에 칼뱅에서부터 시작했다 볼 수 있는 일반 종교 개혁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신학로 개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티노트 잘 작성을 하고 있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준비해서 제대로 이제 수업을 듣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에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이제 한국사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역사 2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노트 잘 쓰세요. 여러분의 교과서는 바로 275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1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3번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배경에서는, 자, 거기에서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자, 기존의 종교가 문제가 없다면 개혁을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때 당시에 유럽의 종교였었던 크리스교, 즉 천주교는 당시에 심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카톨릭 교회, 동그라미 1번의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사회개혁적 분위기가 되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즉 카톨릭 교회에서 이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번에 걸친 개혁 정책이 펼쳐지긴 했었지만 성직자가 너무 재산을 많이 갖고 교회가 너무 재산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것이 또 세속의 질서와 연계가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카톨릭은 부정부패에 빠지게 됐던 것인데요. 원래 예를 들면 신부님의 경우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당시에 고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위급은 교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암암리에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식을 여러 명 낳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 신도들이 이제 헌금으로 받았던 것을 자기네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사회개혁적 분위기, 이런 것을 많은 사람이 이미 알았던 상황입니다. 동그라미 2번 세속 군주와 교회의 대립.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군 원정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로 이 교회의 권력이 점차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에 이 유럽에 있었던 모든 군주들은 굉장히 아까워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 주마다 자기네 국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칭송하기 위해서 헌금을 바친다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는데 문제는 그 헌금의 일부는 바로 국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나머지 것의 경우에는 당시에 전부 다 로마 교황청으로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거기로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것이 상당수는 비싼 그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든가 쓸데없이 화려한 성당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성직자들의 사치생활을 하는 데에 이 돈들이 쓰인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세속군주들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돈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군주가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나라가 잘 되는데 이 돈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서는 바로 교회 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가 세속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를 받는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치 고려시대 말기 때쯤에 많은 귀족들이 바로 죽을 때에 자기가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 바로 절에다가 많은 재산, 그 중에서도 토지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바쳤던 것처럼 중세 유럽에 있었던 바로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토지들을 당시에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것을 그냥 자기네들의 재산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특정 지위에 있는 그런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친척이라든가 암암리에 나왔었던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 이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 재산은 사실은 이게 바로 그 성직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쓰라고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번에 새롭게 바로 이제 성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모자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유럽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헌금을, 특별 헌금을 거두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 헌금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돈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바로 채택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면벌부라고 하는 거예요. 면벌부는 오른쪽에 쪽날개에도 나와 있는데요. 중세 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이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발행한 문서이다. 즉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크리스교 쪽에서 그 죽은 다음 세상은 크게 봤을 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천국이겠죠.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고 해서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의 중간에 위치한 세계예요. 근데 교회 쪽에서는 만약에 연옥에 가야 할 정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 여기서 아마도 돈을 말하겠죠? 헌신을 했을 경우에는 교회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연옥에 가서 그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되는 그런 벌을 받는 것을 대신 교회가 그동안 쌓아놨었던 선행과 성인들의 여러 가지 공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면제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발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연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교회가 돈을 받고서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 이 면벌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돈 받고서 죄를 면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뭐도 있었냐면 바로 몇몇 이제 글쎄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영업사원이겠죠. 능력이 엄청나게 면벌부 그 영업을 하는 곳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수도사들은 당시에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면벌부를 싸게 여러분들에게 판매한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돈이 헌금함에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바로 지옥에서부터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순식간에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광고를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그러자 이 교회 쪽에서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평범한 그런 그 수도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로 독일 쪽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황청에게 이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그런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교황청의 면벌부 빈칸에 적혔습니다. 면벌부. 자, 루터의 종교개혁 거기 자체에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교황청의 면벌부 판매 비판 밑줄 치고 이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이때 당시에 제기를 하게 돼요. 자, 95개의 조 반박문을 제기를 하게 돼요. 루터는 그때 당시 전통이었어요. 만약에 교회 쪽에서 교리상에서의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 수도사가 성문에다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이제 붙여가지고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때 당시에 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95개의 조에 해당하는 그런 반박문을 거기다 딱 붙였는데, 붙이고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성문 앞에다 이제 붙이고서는 교회에서는 선행과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바로 교회는 믿음으로서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감 2번,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 즉 하늘에 계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지,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이때 당시에 굉장히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처음에는 별일이 아닐 줄 알았는데 농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독일 지역에 바로 로마 교황편에 있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가문, 이 황제 가문을 반대하는 제후국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는 이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당시 로마 교황청 쪽에서 생각했을 때 최고의 바로 신학 박사였던 사람과,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리고 그 다음에 루터가, 그 다음에 또한 루터를 지지해주는 그런 일부 제후가 바로 이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루터가 비록 이쪽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얘기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상대는 이때 당시에 카톨릭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저명한 신학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빨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무슨 생각이 되느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논리적으로 자기가 안 맞게 된다, 만약 자기의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 논리에 따른 교회는 바로 현재의 카톨릭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결론까지 그런 결론까지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자 당시에 루터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터에게 이제 겁을 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됐네. 그러니 자네는 지금부터 결정을 하게. 첫 번째, 바로 자네는 지금 즉시 바로 자네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네가 지금 생각하는 사항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자네는 이단인 것이네. 그러므로 이단 재판을 통해 가지고서 자네는 처형당하게 될 것이세.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교회를 믿겠다 라고 딱 선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자 루터는 그대로 처형을 당할 뻔했었는데, 당시에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던 바로 독일의 제후가 당시에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루터를 몰래 빼옵니다. 몰래 빼와가지고서 루터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독일 전체에서는 엄청나게 이 종교를 두고서 루터 방식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아니다, 그게 아니고 카톨릭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대대적인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독일의 제후와 농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유럽에서는 종교 전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복잡한 그 사이에 바로 알프스 산맥의 한 지역에 바로 현재 우리가 있는 스위스 지역이죠. 프랑스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자신만의 세계에 따른, 교리에 따른 그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칼뱅은 이미 하늘에 계신 그분은 이 세상 끝나는 날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곳으로
뽑혀갈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뽑아놨다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예정설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바로 예정설. 자, 예정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뭐라고 또 한 가지 얘기했냐면 동그라미 2번 근면 성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뽑힌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뽑았어요. 그럼 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뽑았다는 것이 예정되겠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뽑은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 뽑힌 나는 바로 뽑힐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진짜 날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이미 뽑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 뽑힐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모든 것을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품성들을 다 지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거죠. 가장 착해야 되고 평소에 생활할 때는 항상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런 식의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강조하면서 그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모든 것이 남들이 본받을 만큼 착하면서도 근면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칼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근면하거나 성실하거나 그다음에 뭐 정직하거나 이러면 됐지 직업이 모여야 된다 뭐 이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4대 종교는 이슬람을 빼놓고는 어떤 그 직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농업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상업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은 농업을 했던 사람들보다 암암리에 좀 탄압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칼뱅의 주장에서는 상업에 대해서 탄압하는 말이야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다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근명성실하게 상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자기의 직업을 욕하고 있는 거에서 항상 불만이 많이 있었던 당시에 돈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계층 바로 도시의 시민 계급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종교인 바로 이 칼뱅의 종교가 등장하게 되자 여기에 이제 열광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도 쉽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도시 시민 계급 적어주세요. 도시 시민 계급 동그라미 1번 도시 시민 계급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파는 정말 사방팔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국적에서는 이 종파를 읽어서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영국의 북쪽 지역을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하거든요. 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경우에는 장로파라고 얘기해요. 이 장로파가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회의 원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는 프랑스에서는 이런 새로운 종교를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위그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그노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이때 당시 네덜란드는 아직 독립을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동그라미 5번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바로 고이센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독특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거 말고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는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별표 한 개 반, 바로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국 국교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동그라미 1번 국왕 헨리 8세기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혼 문제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신교가 등장하게 되면서 당시에 영국은 사실 신교 반대편인 구교, 즉 카톨릭 편이었었어요. 신교는 칼뱅교와 그 다음에 루터교가 포함된 것을 다 합쳐가지고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국내에 들어왔던 모든 신교들을 엄청나게 타락하면서 열심히 교회의 편을, 카톨릭 교회의 편을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헨리 8세는 정말로 자기의 자식을 낳고 싶었어요. 자기 자식을 낳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래도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에 맞지 않았었던 바로 자신의 왕비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자기의 나이가 많았을 뿐더러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 정식 부인 안에서 바로 아들을 낳기를 원했었던 헨리 8세는 당시에 교황청에게 바로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헨리 8세의 부인이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위해서 최고의 힘을 보태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을 보태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이혼을 시켜주고 싶어도 이거 잘못 이혼시켜주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밑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혼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자 여기에 뿔이 났었던 헨리 8세는 열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의 바로 최고의 우두머리는 나다, 교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딱 선언해요. 그리고서 바로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신교의 교리 중에서 지역적인 짜잘한 것들만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가미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자신들만의 영국만의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국 국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성공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성공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이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되면서 정답 2번 바로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님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헨리 8세는 바로 자신의 부인과 진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었던 앤블린이라고 하는 여성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요것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감 2번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님을 선언. 그 다음에 자 동감 5번 결과에서는 자 독일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안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이 전쟁을 일궈서 우리는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30년 전쟁에서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이제 그 국가들이 여기에 같이 참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독일에선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이건 거의 국제전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안에서도 바로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서 신교와 구교를 믿고 있는 그런 신자들끼리 서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 그 다음에 네덜란드 자체는 바로 신교를 믿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네덜란드가 원래 독일 제국의 이 신성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톨릭 편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동감 1번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감 1번 개인의 신앙과 성서를 중시하는 빈칸이 됐습니다. 신교. 그래서 신교는 여기는 루터교와 칼뱅교가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개인의 신앙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서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교예요. 개인의 신앙과 성서를 중시하는 신교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 2번 그러면서 사실상 로마 교회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 있었던 유럽은 본격적으로 이제 분열되면서 붕괴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럽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번영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배경 십자군전쟁 과정에서 동그라미 1번 동방무역 활성화로 동방 빈칸을 적겠습니다. 동방에 관한 유럽인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즉 십자군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당시에 동쪽과 교역을 하는 것이 이익이 많고 그다음에 동쪽이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들과 교역하면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럽인들의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마르코 폴로죠. 자, 마르코 폴로가 만든 책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마르코 폴로가 만든 책의 이름은 바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합니다. 동방견문록. 자, 동방견문록의 수시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동방이 3번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라든가 그 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거기다 플러스 바로 하늘을 통해 가지고서 별의 위치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바로 천문학이 이제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지리학과 천문학의 발달.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래도 그런 게 발달하면 뭐합니까? 육지로 못 간다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모자라다고 한다면 배 타고 밖에 나갔다가 폭풍 맞아서 전부 다 죽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새로운 항해술이 보급됩니다. 즉 이른바 캐러벨선이라고 하는 배가 보급이 된 거예요. 이 캐러벨선은 당시에 도시 이제 뭐랄까 나름대로 좀 일반적인 배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튼튼했고 돛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을 동력을 삼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캐러벨선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 캐러벨선의 경우에는 특히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던 아주 독특한 돛이 있습니다. 이 돛이 바로 무슨 돛이냐면 삼각형의 모습을 띤 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가고 싶은데 바람이 뒤에서 불면 잘 가겠지만 앞에서 불면 배가 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못 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대양으로 항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삼각돛의 경우에는 비록 앞에서 바람이 불면 바로 그쪽을 향해 가지고서 가진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삼각돛의 위치를 왔다 갔다 바꾸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람 앞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씩이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전진할 수가 있다 보니까 바다의 어느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들 배들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서의 항해가 충분히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밤의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별을 통해 가지고서 위치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항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낮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구름이 낀 경우에는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 쪽에서부터 넘어왔었던 나침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게 됐었냐면은 이제 방향을 알아가지고서 이제 그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동그라미 5번엔 나침반 사용.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배경 자체에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신항로 개척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포르투갈과 그 다음에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이제 신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이게 포르투갈이라고 쳐요. 그냥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제 그 엔리케 왕자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모험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모험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내쫓는 과정 중에서 나라를 세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중앙 지역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 지역에서는 바로 오스만 투르크와 같은 그런 나라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모험가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었죠. 당시의 뱃사람들의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고 직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거나 또 한 가지 여기 북쪽은 보통 춥지만 남쪽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나중에 가서는 바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때문에 배를 타고서 멀리 가기가 좀 힘들었던 것인데 당시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됐었냐면 이 마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 포르투갈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프리카까지 지나갔죠. 그리고서 아프리카의 적도 근처까지 갔어요. 그때까지 정말 더워 죽겠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계속해서 남쪽 가는데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지구는 암만 가도 이게 남동아지 같은 데가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데 이번에 반대로 추워져요. 왜? 여기 이제 남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워지는 걸 알게 됐지만 문제는 뭐냐?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남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당시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드디어 아프리카의 끄트머리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됐죠. 이쪽 끄트머리에 아프리카의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인도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딱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스만 투르크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지나가지고서 그래서 동방에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 아프리카 희망봉 밑줄, 자 인도 고아의 무역 거점 마련 밑줄.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이 포르투갈이 찾게 됐어요. 이 동방까지 진짜 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바로 이 일본에게, 여기에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겠죠, 그렇죠? 일본에게 조청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거기가 바로 포르투갈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이 여기까지 왔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조금 좀 뒤늦게 이쪽에 있는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는 포르투갈이 갔던 방향으로 가면은 뭔가 좀 겹치잖아요. 거기다가 포르투갈의 기득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포르투갈과 겹치지 않는 쪽으로 가가지고서 다른 길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기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글쎄요, 그 시대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친놈이었죠. 바로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파냐에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은 언젠가는 동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콜럼부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동쪽으로 가려면 동방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콜럼부스는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남 1번 서쪽 항로인 대서양 신항로를 찾게 돼요. 대서양 신항로를 찾게 되는데 문제는 콜럼부스 사실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이제 섬에 이제 전했었어요. 이게 이제 대서양이죠, 여러분들. 유럽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새로운 항로 찾게 됐는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아메리카에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참고적으로 이 아메리카는 신대륙이 다라고 하는 것을 콜럼버스는 전혀 몰랐었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는 바로 콜럼버스가 여기를 인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동남 1번에 서쪽 항로인 대서양 신항로를 개척. 동남 2번 서인도 제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이게 인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이 이름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바로 이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총독으로 있으면서 바로 자기는 인도에 도착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콜럼버스의 항해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아메리코 베스피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서인도 제도를 넘어서 이쪽 건너가다 보니까 남북쪽으로 되게 좁다란 그런 형태의 대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알고 봤더니 동방이 아니고 신대륙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림으로 유명한 바로 아메리카라고 하죠. 이 아메리코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에스파냐는 이 아메리카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동방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열심히 모집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엔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젤란 당시에 배를 타고서 이렇게 건너가서 진짜 동방으로 갈 수 있는 북쪽 아니면 남쪽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남쪽을 열심히 내려갔는데 이놈의 대륙이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가야지. 그러다가 여기 끄트머리쯤 왔을 때에 바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곳에다가 바로 폭풍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이 폭풍의 곳을 딱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와 정말 거대한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이때 당시에 이들이 이 거대한 바다가 있긴 한데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동쪽으로 열심히 갔거든요. 동쪽으로 열심히 갔는데 이 바다가 너무나도 잔잔한 겁니다. 바로 여기를 운 좋게 지나가게 됐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이 바다에게 정말로 태평한 그런 바다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름을 진짜 태평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농담 아닌데 뭐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드디어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인도 차이나 옆에 있었던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근데 필리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은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겠죠. 일단 거기 상륙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좀 만나가지고서 뭐 샬라샬라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식민도시 같은 걸 세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여기에 열받았었던 바로 이 필리핀 쪽에서의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은 바로 276, 27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바로 족장이었었던 라프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부족원을 이끌고서 이 마젤란을 공격을 해요. 때문에 이 마젤란은 이 전투 중에서 여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해가지고 한 배 두 척인가 그것만 갖고서 간신히 여기 탈출해가지고서 동방으로 가는데 다시 이제 본국이었던 에스파냐 지역으로 원래 알려진 항로로 계속해서 가는데 인도 차이나 드디어 지나가고 인도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가다가 근처에 포르투갈의 한 대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이제 한 대는 또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 배는 이 기존에 알려졌던 그 항로를 계속해서 지나서 포르투갈의 한 대도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서 마젤란이 여기서 죽었지만 그 부하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드디어 에스파냐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마젤란 박스, 에스파냐 후원 밑줄, 서쪽 항로 밑줄, 그리고 자 최초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세계 일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계 일주를 했는데 당시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바로 인도 차이나 근처에선 굉장히 유명했었던 향신료가 있었다고, 후추 같은 거. 근데 실제로 이 후추를 배에다가 한 가득 싣고 왔어요. 한 가득 싣고 와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유럽이 팔았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후추를 많이 사느라고 이 가운데 있었던 오스만 튀르크를 통해 가지고서 얻게 되는 그 무역의 이익보다도 배 세 척인가 이렇게 갔다가 한 척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얻었던 이 후추를 가지고서 이제 무역을 했으면 그 후추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즉 향신료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얻어졌던 이익이
오스만 티르크를 통한 것보다도 거의 한 60배가 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이익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발견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바로 이 항로를 통해서 정말 세계를 일주를 하는 거예요. 이 항로를 통해 가지고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서방 쪽으로 가는 이 무역, 이 대서양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신한호 개척에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바스코다가마, 콜럼버스, 마젤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신한호 개척이 가져온 변화에서는 별표 2개. 먼저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이 됩니다. 즉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동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됐었는데 이제는 오스만 티르크를 통해 가지고서 무역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해안가 맞닿아 있는 여기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어요. 당연히 여기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과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서양 연안 국가가 번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강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당시에 유럽에서는 먼저 자기네들이 만들었었던 그런 물건들을 아프리카에다가 팔아요. 그 물건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무기를 갖다 주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면제품을 이제 갖다 팔아요. 이 면제품을 갖다 팔면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유럽에다가 노예를 판매했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당시에 이 노예를 아메리카의 설탕과 담배와 교환했다. 즉 노예가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노예는 주로 유럽으로 일부 건너가기로 했었겠지만 노예가 필요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쪽을 건너가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쪽으로 노예를 판매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메리카 혹은 이제 북아메리카 이런 쪽에서는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뻐끔뻐끔 피는 거, 이게 이제 아메리카 건데 바로 담배를 말하는 거겠죠? 바로 이 맛있는 설탕, 달달한 설탕,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히 재배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그 왕국들을 다 멸망을 시켰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혹은 노예처럼 부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농장을 만들어요. 그 농장은 바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담배라든가 설탕 같은 것을 재배하는 농장을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그런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무기와 면제품을 판매해가지고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노예를 아메리카로 갖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노동력으로 쓰게 만들고 자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유럽은 바로 설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화, 면화라고도 얘기하죠. 목화,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서 삼각형 방식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대서양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에 가격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럽이 얼떨결에 가다 보니까 점령했었던 대표적인 나라 바로 하나는 아즈텍 제국 또 하나는 잉카 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에는 거의 다 특히 아즈텍 제국 같은 경우에는 금을 빼놓고는 사실상 석기만 이용해가지고 살았었던 모든 문명은 다 발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석기 시대 때 문명이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이 아즈텍 제국을 되게 쉽게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 많이 쌓여 있었던 금과 은 같은 것을 전부 다 약탈합니다. 잉카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들이 이 금과 은들이 너무 많은 양이 에스파냐를 통해 가지고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유럽에는 바로 이 금과 은이 너무나도 풍족하겠죠? 너무나도 풍족하게 되다 보니까 그 시대 때 돈은 바로 그 금과 은으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 유입되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또 하나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물가가 폭등할 때에 가장 많이 바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번 돈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 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바로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물가가 폭등하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점점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점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게 벌어지느냐, 자기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점차 많은 돈을 벌 수 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동감 1번 상인이 성장합니다. 동감 2번 바로 월급 받고서 노동하는 노동자들도 자기가 왜 가난해지는지 모르는데 점점점 가난해지고, 귀족들의 경우에도 당시에 농노들에게 현물이 아닌, 물건이 아닌 돈으로서 바로 이제 세금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왜 가난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귀족의 재산도 쪼그라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상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동감 1번 넓은 해외 시장을 확보하면서 그러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넓은 이런 해외 시장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곳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팔 면제품, 무기 이런 것을 만드는 공업이 유럽에서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현대식에 해당하는 근대적인 기업인 주식회사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감 1번 넓은 해외 시장 확보로 상공업 발달, 동감 2번 주식회사 등 근대적 기업 등장, 동감 3번 근대 자본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무 시간만 선생님이 많이 끌었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